안녕하세요.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괴담은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원하게 답을 내주지도 않고요. 다만 이 괴담 자체가 꽤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미치코의 정체가 뭔지 상상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초등학생인 주인공이 어느 시골 마을에서 미치코라는 이상한 친구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레드에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아줌마 옛날 이야기나 좀 하게 해줘. 창작 같다고 느낄 수도 있고 글도 길고 잡문이라 게시판 분위기랑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멋대로 써볼게. 시골은 폐쇄적이고 인간관계도 엄청 음침해. 나는 초등학생 때 3번 전학해서 4군데 초등학교를 다녔어. 참고로 전부 시골 초등학교였고 전교생이 10명 정도인 학교도 흔했고 목조 건물인 곳도 있었고 분교인 곳도 있었어. 슈퍼마켓 같은 건 차로 1시간은 가야 하니까 이동 판매차가 왔어. 그것도 초등학교가 있는 중심부에만. 주변은 논이랑 산투성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소멸위기 마을 같은 곳이었어. 마을 사람들은 전부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여서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저 사람 누구래? 하면서 수군거렸고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도 강해서 좀처럼 속마음도 털어놓지 않았어. 시골이란 원래 그런 곳이야. 그래도 좋은 점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 동료의식이 강해서 한 번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곤란한 일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도와줬거든. 농사 짓는 법은 노인들한테 묻는 게 제일이었고 표고버섯 원목 만드는 체험이나 집신 엮는 것도 재밌었어. 놀 곳은 논밭이나 산밖에 없었지만 애들이 적으니까 나이 많은 애나 어린 애나 상관없이 다 같이 놀았어. 모험놀이도 하고 꽃굴도 빨아먹고 산딸기도 따먹고 신사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꽤 즐거웠지. 벌써 30년도 더 전 쇼와 시대 이야기야. 내가 왜 그런 시골 초등학교만 다녔냐 하면 아버지가 주재소 근무 경찰관이었거든. 몇 명의 경찰관이 교대로 대기하는 곳이 파출소고 주재소는 주거도 겸하고 있어서 거기 살면서 경찰 일을 할 수 있었어. 시골 쪽은 파출소를 만들 정도의 예산도 인력도 없으니까 주재소에 살면서 24시간 근무를 했어. 24시간이라는 건 비유가 아니야. 경찰관이 없을 때 찾아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경찰관 아내가 응대하는 경우도 있었거든. 우리 엄마는 전직 여경이어서 그런 대응에 익숙했던 것 같아. 그런 부분은 또 흔치 않으니까 꽤 귀하게 여겨졌겠지. 우린 여러 주재소를 전전했어. 덕분에 초등학생 때는 주재소 말고는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시골은 사건 자체가 정말 적어. 인구도 적으니까 사건 발생률도 낮은 편이지만 시골에는 웬만한 일은 마을 안에서 해결하는 풍습이 있었어.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싸움이 난 적이 있어. 싸움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었는데 그게 칼부림으로까지 번져서 아버지가 불려간 적이 있었지.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면 술이 깼으니까 괜찮다면서 그냥 돌려보냈대. 엄마가 본청에서 사람을 불러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 주재소 경찰은 필요 없다고 해서 아버지는 그대로 돌아왔다고 해. 그 뒤로 칼부림을 일으킨 사람은 마을에서 보이지 않게 됐어. 대충 그런 식이야. 그럼 주재소 경찰은 뭘 하느냐 하면 주로 마을 사람 외에 누군가가 얽힌 사건에서 도움이 됐어. 농작물 도둑이라든가 산에 무단 침입한 사람이라든가. 그 밖에 사건이 없는 날엔 뭘 하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본청에 가는 것 말고는 어린이집에서 기르는 들토끼를 잡아주거나 혼자 사는 노인들의 안부를 보러 가거나 그렇게 마을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 그런 주재소 경찰의 위치는 조금 미묘하고 복잡하기도 했어. 예를 들어
시골이라도 해도 산을 깎아서 새 주택단지가 들어선 곳이 있었거든. 그런 곳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원래 살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부모끼리 싸우고 아이들끼리도 사이가 틀어져서 신흥 주택단지 애들이랑 놀면 안 돼, 시골 애들이랑 놀면 안 돼 같은 이해하기 힘든 규칙이 생기기도 해. 그럴 때 주재소 경찰은 양쪽 모두와 관계를 맺고 이야기도 하지만 정작 어느 쪽에도 자기 자리가 없는 느낌이 들었어. 무시당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부터는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선이 반드시 그어져 있다고 해야 하나? 특히 원주민 쪽에서 그랬어. 아까 말한 칼부림 사건도 그랬지만 마을 내부의 일이라는 범주 안에 주재소 경찰은 포함되지 않았어. 주재소 경찰도 길어야 2, 3년 정도면 인사 이동을 하니까 큰 분쟁이라도 벌어지지 않는 한 마을 일은 마을에서 해결한다는 입장이 있었어. 겉으로는 잘 대해주고 서로 적당히 좋게 좋게 넘어가는 관계이기도 했던 것 같아. 서론이 길어졌네.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그런 시골 이야기야. 폐쇄적이고 오래된 풍습에 묶여있던 시골 이야기.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는 어느 시골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눈 닿는 곳마다 논뿐인 진짜 시골이었지. 그 학교는 한 학년에 20명 정도는 있었어. 전교생은 100명이 채 안 됐고 나한텐 4번째 초등학교였지. 전학의 달인이 다 되어버린 나는 교단에 올라가 자기소개를 마치고 맨 뒤 빈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옆자리 여자애에게 말을 걸었어. 안녕? 잘 부탁해. 그 애에게 말을 걸고 나서야 알았는데 얼굴은 꽤 크고 눈은 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가늘었어. 성인이 된 지금 떠올려 보면 다운증후군 환자 같은 얼굴이라는 표현이 가장 가까울 것 같아.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 불쾌하게 느낀 분이 있다면 사과할게. 옷은 분홍색 트레이너 점퍼였는데 전체적으로 때 같아서 회색빛이 도는 분홍색이 되어 있었어. 바지는 검은색 추리닝이었고 어린 마음에도 조금 장애가 있는 아이인가 싶었어. 그런데 그 애는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잘 부탁해 하고 대답했어. 이야기를 해보니 행동도 말도 조금 느렸지만 수업을 따라올 정도의 지능은 있었어. 담임 선생님도 수업 중에 잘 따라오고 있는지만 신경 써줄 뿐 나머지는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고 눈이 가늘어서 항상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행동은 느긋했지만 대화는 제대로 통했어. 자리도 옆자리였고 둘 다 여자애였으니까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많았지. 이 아이를 미치코라고 할게. 전학 온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나는 반 여자애들 무리에게 불려갔어. 여자애들 무리라고 해도 한 학년에 반 1개, 거기 20명 중 10명이 여자애였으니까 미치코를 제외한 여자애 전원에게 불려갔다고 해도 되겠네. 오, 괴롭힘인가? 하고 조금 두근거리면서 여자애들한테 둘러싸여 있었는데 반 여자애들의 리더격인 유키가 말하기 곤란한 듯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 미치코랑은 안 엮이는 게 좋을 거야. 처음엔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미치코를 괴롭히는 건가 싶었어. 그런데 여자애들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어. 뭔가 겁먹은 것 같았거든.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니 유키는 부모님에게서 미치코랑 엮이면 저주받는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 다른 여자애들도 그걸 완전히 믿고 있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크게 웃어버렸어. 저주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생각이었지. 그런데 여자애들은 진심이었어. 저마다 미치코의 저주 일화를 늘어놓는데 전부 그거 착각 아니야? 싶은 수준의 이야기뿐이었거든. 미치코랑 이야기한 날 다쳤다든가 그런 것들.
나는 미치코가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도 눈치채고 있었으니까. 아, 그래서였구나 하고 속으로는 납득이 갔어. 하지만 그 이유가 저주라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 나는 여자애들에게 그런 비현실적인 일은 없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 시골 풍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지만 저주라는 키워드는 처음이었거든.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일단 알았어, 미치코는 조심할게 라고 약속한 뒤 그 자리를 떠났어. 그래도 자리도 옆자리였고 미치코랑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뿐이었으니까 둘씩 짝을 지을 때면 자연스럽게 미치코와 함께하게 됐고 한동안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들이 계속됐어.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이 됐지만 나한테 불행이 닥치는 일도 없이 평범한 시골 생활은 계속됐어. 그 무렵부터 나 말고도 여자애들이 하나둘 미치코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물론 프린트를 건네준다든가 하는 사소한 정도였지만 그 전까지는 미치코에게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던 애들이었으니까 조금 놀랐지. 아마 미치코와 가장 많이 엮이는 내가 멀쩡하니까 안심한 걸지도 몰라. 전학생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오래된 시골 풍습을 깨부신 걸지도 모른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가을의 어느 일요일, 나는 집 근처 논에서 동네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 그때 미치코가 지나가더라. 미치코네 집은 산 하나를 넘어가야 있는 곳이라 매일 1시간을 걸어서 학교에 다녔거든. 그래서 학교와 가까운 우리 집 근처에서, 그것도 일요일에 미치코를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 미치코는 나를 발견하더니 자기 집에 놀러 오지 않겠냐고 했어. 동네 아이들은 미치코를 보자마자 거미새끼 흩어지듯 달아났지만 나는 좋아 하고 미치코를 따라갔어. 산길을 따라가면서 으름도 따먹고 무화과도 따먹고 하다 보니 가는 길에 배가 부를 정도였지. 그렇게 계속 가자 산속에 조금 트인 곳에 미치코의 집이 있었어. 처음 봤을 땐 농기구를 두는 창고인가 싶을 정도로 작았어. 양철 벽과 양철 지붕으로 된 집이었지. 여기가 미치코네 집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들어가 보니 안에는 작은 다다미 방 하나와 작은 부엌 하나뿐인 단출한 구조였어. 미치코는 거기서 늘 혼자 논다고 했어. 주변에는 민가도 없었고 평소 뭘 하고 노는지 물어보니 저학년용 그림책을 꺼내 보여줬어. 그 외에 놀잇감은 보이지 않았고 나는 점점 지루해져서 밖에서 놀자고 제안했고 그날은 미치코가 산속을 안내해주면서 같이 놀았어. 저녁이 되어 슬슬 돌아가겠다고 하자 미치코는 붙잡았지만 또 놀자고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 다음 주 일요일, 집 근처에서 또 미치코를 만났어. 다시 미치코의 초대로 집에 가보니 이번에는 인형과 봉제 인형이 있었어. 그날은 둘이 그걸 가지고 놀았지. 돌아갈 때 미치코가 또 붙잡았지만 다음에 또 놀자고 약속하고 집에 갔어. 그 다음 주에도 집 근처에서 미치코를 만났어. 또 미치코네 집에 가보니 이번에는 보드게임이 있었어. 인생게임도 있고 오셀로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었지. 둘이 그걸 하면서 놀았어. 집에 갈 때 미치코가 또 붙잡았지만 역시 다음에 또 놀자고 약속하고 돌아왔어.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미치코를 만났어. 미치코는 다시 자기 집에 가자고 했지만 매주 놀다 보니 조금 질리기도 했고 1시간이나 걸려서 미치코네 집까지 가는 것도 귀찮았어. 그래서 그날은 우리 집 근처에서 놀았지. 오후 3시쯤 나는 간식을 먹으러 집에 들어갔고 미치코는 돌아갔어. 다음 날 학교에 가니 미치코가 줄게 라고 하면서 스티커를 건네줬어.
그 당시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스티커 교환이 유행이었거든. 문구점에서 파는 100엔 정도 하는 싸고 귀여운 스티커를 공책이나 필통에 붙이는 건데 초등학생이 그런 걸 여러 장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남는 스티커를 친구들끼리 교환해서 종류를 늘리는 거야. 나도 반 여자애들이랑 교환하고 있었어. 미치코는 스티커 교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사준 건가 싶었어. 그러고 보니 미치코네 집에 갈 때마다 새로운 장난감이 하나씩 늘어나 있었던 것 같기도 했고. 그런데 미치코가 준 스티커는 귀여운 꽃무늬에 반짝이까지 들어간 200~300엔쯤 할 법한 스티커였어. 그냥 받기만 하기에는 나도 좀 미안했기 때문에 나는 미치코에게 스티커를 받은 뒤 내가 가지고 있던 아끼는 캐릭터 스티커를 건네줬어. 교환이야? 하면서. 미치코는 조금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난처한 것 같기도 한 표정을 지었어. 하지만 나는 좋은 교환을 했다고 혼자 만족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지. 아마 그 무렵부터였을 거야. 미치코의 소지품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 건. 공책은 유행하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걸로 바뀌었고, 옷은 프릴 달린 블라우스가 됐고, 치마를 입고 오기 시작했어. 늘 입던 때 묻은 트레이닝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미치코가 점점 단정해지는 걸 보고 반감을 품는 여자애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 초겨울 무렵, 여자애들 사이에서 리더 같은 존재였던 유키가 말을 걸어왔어. 전화 갔을 당시에는 몰랐는데 유키네 아버지는 학부모회 회장을 맡고 있었고 유키의 집은 이 근처 마을 농가들을 총괄하는 집안이었다고 해. 옛날로 치면 촌장이나 대지주 같은 집이라고 해야 하나? 유키 자신도 무척 귀여운 여자아이였어. 사람들의 신망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인지 반 여자애들은 유키를 중심으로 무리를 이루고 있었어. 유키는 내가 책상 위에 펼쳐놓은 스티커를 보더니 어떤 스티커를 가리키며 귀엽다고 말했어. 미치코에게 받은 스티커였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미치코가 준 거야? 라고 말했어. 그 순간 유키의 표정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아주 잠깐 얼굴이 굳은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착각한 걸까? 유키는 미치코가 준 거구나 라고 말하면서 내 옆자리의 미치코를 발끝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훑어봤어. 그러더니 갑자기 미치코가 가지고 있던 필통을 낚아채버렸어. 미치코의 필통은 봄까지만 해도 작년 가정 시간에 만들었다는 펠트 재질의 것이었는데 지금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수납칸도 7군데나 있는 최신형 필통이었어. 이거 나 줘. 유키는 그렇게 말하더니 자기 무리 애들 쪽으로 뛰어가 버렸어. 나는 깜짝 놀라 유키를 말리려 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 하고 바보 같은 소리밖에 내지 못했어. 나는 미치코에게 말했어. 선생님한테 말해야 돼. 그런데 미치코는 멍하니 유키 쪽만 바라보고 있었어. 나는 무심코 미치코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려 했는데 그때 미치코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 괜찮아. 뭐? 나도 모르게 되물었지. 그러자 미치코는 가느다란 눈을 더 가늘게 뜨며 말했어. 대신에 를 받을 거니까. 뭘 받겠다는 건지 잘 들리지 않았어. 뭐? 내가 어이없어 하던 바로 그 순간 종이 울리며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어. 일단 자리로 돌아가긴 했지만 수업이 끝나면 이 일을 선생님한테 일러 바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런데 수업 도중 유키가 갑자기 쓰러졌어. 휘익 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유키는
책상째 바닥으로 내던져진 것처럼 넘어졌고 그대로 경련을 일으켰어. 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지. 허둥지둥 구급차를 부르는 선생님, 유키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아이들,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난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 문득 미치코를 바라봤는데 미치코는 앉은 채로 실려나가는 유키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 유키는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갔고 담임 선생님도 같이 따라갔어. 그날 남은 수업은 부담임이 진행하게 되었어. 방과 후 나는 병원에서 돌아온 담임 선생님에게 불려갔어. 유키 일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교장실로 들어오라고 하더라. 교장실에 들어가는 건 처음이라 긴장한 채 문을 열었어. 교장 선생님 책상은 방 안쪽에 있었고 앞쪽에는 응접 세트가 놓여 있었어. 거기에 앉아있던 건 유키의 부모님과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었고 담임은 입구 근처에 서 있었어. 높으신 선생님들이 줄줄이 앉아있는 걸 보니 어린 마음에도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건 알겠더라.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유키의 엄마였어. 왜 이 애는 멀쩡한 거야? 유키는 이 애가 괜찮았다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금방이라도 나한테 달려들 것 같은 기세로 몸을 일으켰어. 유키네 아빠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다시 앉으라고 했어. 나는 너무 놀라서 상황을 따라가지도 못한 채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 그러자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어. 있잖니? 혹시 미치코한테서 뭔가 받은 적이 있니? 교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떨리고 있었어. 무척 긴장한 것 같았지.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 스티커 받았어요. 그 순간 어른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 어째서? 왜 이 아이는? 왜 멀쩡한 거지? 누구랄 것도 없이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어. 그제야 머리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나는 예전에 들었던 미치코의 저주 이야기를 떠올렸어. 아마 어른들은 미치코의 저주 때문에 유키가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상황이 이해됐어. 동시에 화도 치밀어 올랐고. 다 큰 어른들이 여럿 모여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소리쳐버렸어. 나는 미치코랑 스티커를 교환했을 뿐이야. 유키처럼 필통을 빼앗은 것도 아니라고. 그 순간 어른들이 일제히 나를 바라봤어. 교환이라고? 유키네 엄마가 중얼거렸어. 그리고 그 말에 덮쳐지듯 유키네 아빠가 고함을 질렀어. 그 사실을 유키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냐고. 그러면서 나한테 달려들었어. 교장과 교감이 유키네 아빠를 붙잡고 유키네 엄마는 울부짖고 나는 완전히 한계였어. 그때 경찰 제복 차림의 아버지가 교장실로 들어왔어. 아마 어느새 사라졌던 담임 선생님이 부른 것 같았어. 그러자 어른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 이 애가 주재소 경찰 집 딸이었나? 그렇게 중얼거린 유키네 아빠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어. 나는 아버지와 함께 교장실을 나왔어.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지. 집에 들어가니 엄마도 몹시 당황해 있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으니 어쩔 방법도 없었어. 아버지는 나를 집에 데려가 준 뒤 다시 학교로 돌아가 유키네 아빠와 이야기를 나눴어. 하지만 유키네 아빠는 그저 화가 나서 고함만 칠 뿐 왜 화가 났는지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고 해. 그래서 아버지도 납득하지 못한 표정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부모님은 결국 결정을 내렸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을 유지인 유키네 아빠가 분노한 상태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 이사를 가자. 그게 결론이었어. 마침 나도 다음 해부터 중학생이었고 언제까지 전학만 다니게 할 수도 없다는 게 겉으로 내세운 이유였지. 아버지의 본가는 같은 현의 반대편 끝에 있었고 빈 땅도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자는 이야기가 그날 안에 결정됐지. 나와 엄마는 급하게 아버지 쪽 조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고, 아버지는 우선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빌려 주재소까지 출퇴근하기로 했어. 나는 혹시 일이 틀어져서 내년에도 여기 남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 아버지에게 물었는데, 아버지는 말했어. 이런 일이 생기면 금방 인사이동이 나. 그리고 실제로 계절과도 맞지 않는 연말 인사이동으로 아버지는 전근을 가게 되었어. 나는 유키가 쓰러진 날 이후로 학교에는 가지 않았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납득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 그래도 그 전에 꼭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 그래서 나는 집을 몰래 빠져나와 미치코의 집으로 향했어. 평일 낮이었으니까 보통 어른들은 다 일하고 있을 테고 유키 아빠에게 들킬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예전에 미치코와 함께 올라갔던 산길을 따라가는데 중간에 있는 계단식 논에서 농사일을 하던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어. 어이, 뭘 하고 다니는 게냐? 사람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였기에 나도 대답했어. 산 위에 있는 친구 집에 가는 중이에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일을 멈추고 내 쪽으로 다가왔어. 이 산속에 사람 사는 집 같은 건 없는데 너 어디 가는 거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나는 말했어. 아닌데요? 미치코라는 애 집이요. 집은 창고처럼 생겼지만 여러 번 가봤는걸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빛이 변했어. 너 주재소 경찰내 딸이구나. 대낮에 애가 혼자 돌아다니길래 이상하다 했어. 주재소 경찰이랑 유키네랑 이야기는 끝난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네가 돌아다니는 걸 들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우리도 아무리 그래도 어린애한테 손대는 건 안 된다고 유키네를 설득하는 게 고작이었어. 주재소 경찰한테 신세도 많이 졌고 말이지. 너는 이 마을에서 떠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난 거야. 얼른 돌아가. 갑자기 험한 말을 들어서 놀라긴 했지만 이 할아버지가 지금 상황을 나보다 훨씬 잘 알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 물어본다면 지금 이 사람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지. 미츠코는 괜찮은 거예요? 미치코 말이냐? 유키네는 걔한테 손 못 대. 절대로. 할아버지는 뭔가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에 나는 조금 안심했어. 그럼 유키는요? 내가 묻자 할아버지는 마을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 살아는 있어. 살아는 있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묻자 할아버지는 몹시 쓸쓸한 표정을 지었어. 너는 더 이상 관여하면 안 된다. 이번에는 우연히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걸 잊어서는 안 돼. 그렇게 말한 뒤 할아버지는 내 몸을 돌려 세우고 왔던 길로 돌아가라고 등을 밀었어. 나는 다급하게 물었어. 유키가 미치코랑 엮이면 저주받는다고 했거든요? 그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어. 저주?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유키가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 젊은 사람들 쪽에서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나? 아니야.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어. 저건
거기까지 말한 뒤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어. 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말해주지는 않았지. 한참 뒤에야 얼른 돌아가거라. 사실은 너랑 이야기하는 걸 누가 보게만 해도 나도 위험하단 말이야. 라고 말했을 뿐.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 그리고 그분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산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옆에 숲길에서 미치코가 나타났어. 나는 미치코에게 달려갔어.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괜찮은 거냐고. 나는 이사 가게 되었다고.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나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미치코에게 말을 쏟아냈어. 그러다 문득 미치코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 계속 자기 발밑만 보고 있었거든. 한 번도 내 쪽을 보지 않았어. 미치코, 왜 그래? 내가 미치코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던 순간 없어. 미치코가 중얼거렸어. 어? 내가 되묻자 미치코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어. 그리고 불쑥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더니 속삭였어. 너는 니까 이제 못 가져. 항상 눈을 뜨고 있는 건지 감고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가늘었던 미치코의 눈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어. 그 안이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것처럼 보인 건 저물어가는 석양 때문이었을까. 시익 웃은 미치코는 내가 알던 미치코가 아닌 다른 무언가처럼 보였어. 멍하니 서 있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간 미치코는 산길을 향해 달려 올라갔어. 그게 그 애를 본 마지막이었어. 다음 날, 나와 엄마는 조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어. 그 뒤로 나는 그 마을에 한 번도 가까이 가지 않았어. 집에서도 그 일은 금기처럼 되어버렸고, 가족끼리 즐거운 추억 이야기를 할 때도 늘 그 마을을 제외한 이야기만 나왔어. 조부모님의 집은 꽤 큰 도시 안에 있었고, 나는 시골이 아닌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러는 사이 어느새 그 마을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졌지. 문득 이 일을 떠올린 건 벽장 안에 있던 초등학교 공책 사이에서 미치코에게 받은 스티커가 나왔기 때문이야.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은 정말 많았어. 산속 작은 집에서 늘 혼자 있었던 미치코. 어느 순간부터 계속 늘어나던 장난감들. 그러고 보니 미치코의 부모는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어. 점점 깔끔해져 가던 미치코. 왜 미치코에게 뭔가를 받으면 안 됐던 건지, 그 어른들의 태도는 대체 뭐였는지, 그리고 유키는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면 이사할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라. 세상에는 어떻게 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법이야. 여기까지야. 네, 여기까지입니다. 미치코의 정체가 뭘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는 미치코는 일종의 요괴나 산신 같은 게 아닐까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 건가?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것만 봐도 미치코는 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괴담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 교환이 키워드인 것 같은데, 그녀에게서 뭔가를 받으면 뭔가를 줘야 하고, 반대로 그녀에게 뭔가를 주면 또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녀의 옷차림이 점점 좋아지는 것도 어쩌면 누군가 그녀와 교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이 괴담이라는 게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파고들었다가는 많이 길어질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달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래 주시면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해석들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